네, 스픽스와 함께하는 고수의 전략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최강욱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큰 폭탄 터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오빠가 누구냐? 아니 지금 네.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언플을 하는데 언플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며 제가 김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인데 그렇죠. 윤 씨가 대통령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다. 그러더니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여사는 오빠라고 안 부른다. 보통 아저씨나 그거 저거라고 부른다. 그거 저거라고 하지. 야, 아주 정말 가관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인고 부부예요. 원앙 한 쌍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거는 못 봤는데 지금 그 기사 됐습니까? 아니 그 이게 지금 제가 돌고 있는 받은 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장난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세상이 그런 걸로 장난을 치겠습니까? 그거 저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최소한 이렇게 오빠라는 자기 친오빠를 얘기한 거다라고 하니까 이준석 의원이 바로 뭘 올렸더만 또 나는 다른 사람을 오빠라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사과할 일도 없다. 오빠가 우리 윤석열 오빠겠죠. 아니 오빠라고 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있어 보이는데. 오빠라는 말보다도 무식해서 뭘 모른다. 이런 말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이 무식해가지고 뭐 그랬다라는 말에서 이거는 확실히 그거를 지칭하는 거다. 또는 저거를 지칭한 거라든지. 근데 똑똑하신 분이야. 역시 우리 김 박사님이 한남도 김 박사님이 역시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해안이 있더라고.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무식하기도 하고 실제로 무식하기까지 하고 떠드는 것도 이게 명확하게 짚어주고 철없이 떠드는 거. 그래요. 아니 명태균 씨가 오늘 아침에 이 문자를 폭로한 거는 뭐랄까 좀 고도의 전략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뉴스토마토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선 경선 때 여론조사 플러스 3% 포인트 이렇게 하라고 3% 포인트가 아니라 3% 플러스 하라고 그렇게 그 비서한테 요구했다는 거 요구한 거 요게 나왔단 말이죠. 요거는 명태균 씨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마치 무언가를 이슈로 덮듯이 새로운 폭탄을 꺼내든 것. 게다가 또 여사 문자 아니겠습니까? 여사 문자는 처음 나온 것이고 사실상 명태균하고의 어떤 그런 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그 문자를 최초로 공개한 건데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슈로 덮는 상황이 됐는데 뭐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뭐 악재 중에 악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지금 되게 불안해하는 면을 비추잖아요. 우리 지금 내가 50 넘어 나온 우리 애가 지금 아빠 감옥 가는 거냐고 뭐 저걸 했다. 내가 근데 딸 사진을 왜 올립니까? 그게 참 그것도 아니 저도 이제 옛날에는 이게 뭐 별 볼 일 없었을 때는 뭐 제 SNS에다가 너무 예쁘니까 아들 딸 사진 올렸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것도 악용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 올리는데 어쨌든 뭐 그 양반은 지금 벼락 인기를 모으다 보니까 지금 뭐 잘 분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쨌든 하여튼 그 검찰을 동원한 실질적인 위협이 자기한테 가해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그간의 이 윤김 부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압박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또 압수수색도 당했고 비록 꽝통본만 뺏겼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일단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
이제 나한테 자꾸 조여오면 나도 원래 얘기한 것처럼 네. 하나씩 다 던진다. 예. 이제 이런 건 것 같은데. 지금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어요 지금. 진짜 예, 완전한 살라미로. 그 살라미 전술을 뉴스토마토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 엄청난 파일을 갖고 있는데 하나 둘씩 지금 꺼내고 있는데 명태균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야, 이거 뭐 지금 오늘 저는 이렇게 뭐 오빠는 친오빠였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지금 자중질환이 나서 무너지고 있구나. 저거 사실 뭐 그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대응을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급하게 이제 지금 이거 민감하다고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그 대응하는 방식이 겉웃음이 나오는 얘기로 친오빠였다. 다들 바이든 날리면 2탄이라고 평가를 하시던데. 아니 거기다가 지난번에 잘 넘어갔어요 그거는. 받은 글 말씀처럼 원래 이거 저거라고 하지 난 오빠라고 안 한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진짜 그래요. 지금 저 대통령실로서는 애초에는 명태균 말은 뭐 귀담아 들을 말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응 안 하겠다. 그래놓고 그 이튿날 실제 여사는 그거 저거라고 한다고. 처음에 또 뭐 한 2번 정도 봤지 뭐 그렇게 잘하는 사이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거 내가 매일 통화했는데 뭔 소리냐 그러니까 그걸 또 부인했더라고. 매일 연락했다는 게 비상식적이다 어쩌고 하던데 2, 3일에 한 번씩인가? 매일이 아니고 매 시간인가? 그 일 단위로 그렇게 멀게 통화하지 않았다. 거의 날마다 통화했다. 매시 통화했다. 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언론을 선택해가지고 시점도 선택하고 상대도 선택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보면은 이분이 확실히 뭔가 이렇게 보통 분은 아니더라고. 그 얘기하는 톤이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물론 이제 그분 말을 전적으로 다 믿을 수 없지만 그럼요.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게 얘기를 하던데. 네네네. 우리 저 스픽스하고 인터뷰했던 그 비서분, 그 김영선 보좌관도 했었던 그분, 저는 그분 말씀하고 뉴스토마토 보도만 현재로서는 믿을 수 있는 그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인터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분은 뭐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지금 신상을 공개하신 거니까. 오는 21일 대검 국정감사 때 그때 이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정말 빅재미가 예고돼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홍준표에게 이제 이길 수 있도록 윤석열에게 플러스 2였군요. 플러스 2% 앞서게 해주이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문제죠. 이거는 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합니까? 선거법입니까?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중앙선관위원회가 뭐 그런 샘플이나 저거 같은 조사 방법 같은 거 공개하도록 한 게 아마도 뭐 선거법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을 홀리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최종 경선 때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 이거를 이제 방지하자고 한 건데 그런 제도가 있거나 말거나 이분은 최대한 어떤 그런 여론조사의 속성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스스로 책사라고 불러주기를 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보수 참칭 세력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좀 일면 아닌가 싶어요. 국민뿐만 아니라 법도 아주 그냥 뭐 그렇죠. 법은 그냥 편의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죠. 도구에 불과하지 이게 뭐 존중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국민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 이쯤에서 우리가 뭐 이 사안 외에도 여야 불문하고 여론조사의 위험성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저도 사실은 그 지난 선거 때 여론조사로 워낙 많은 폐해가 발생해서 나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전문 인력이 2명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요. 그래요? 뭐 기계는 뭐 굳이 살 필요 없고 외주셔도 되고. 그래서 그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그 저기 분석하시는 분? 뭐 그런
내용일 겁니다. 네. 뭐 보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담당하는 예. 그런 인력들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름도 정했어요. 예. 양촌 리서치라고. 양촌 리서치.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걸 제가 네. 망각했어요. 이거 만약에 김용민이가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예. 했을 때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응답하고 예. 저를 매우 싫어하시는 분들은 받자마자 끊어버리기도 하고 네. 벌써 여기서 하우스 이펙트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누가 믿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깨끗이 그냥 단념했습니다. 그게 옳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P&R 같은 경우에 이제는 회복불능의 상황이 돼버렸다. 여기는 그냥 문 닫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예. 뭐 또 이름을 바꿔서 다시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이름으로 가지고 공신력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여론조사 이렇게 민간 회사인데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끔찍합니다. 그동안에는 왜 설문 내용을 가지고 예. 이게 장난치는 거, 네. 그것도 순서 뭐 이런 네. 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런 것만 신경을 썼는데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이 명태균 씨의 하는 얘기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네.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렸다는 거잖아요. 이른바...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직접 만들다. 예. 랜덤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라 표본을, 예. 표본을 요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성을 염두에 두고 네. 미리 세팅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항이나 뭐 조사 방식이나 이런 거는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걸리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제가 사실 대선 때 한번 전화를 받았잖아요. 뭐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당연히 이재명 했더니 예. 거기선 다시는 전화가 안 와요. 예. 그래서 야 이게 또 뭐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갖고 장난을 못 치는 게 안심번호, 네. 휴대전화, 그렇죠. 통신사로부터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론조사만 좀 공개될 수 있게 공표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57만 명 뭐 됐다는 게 그게 안심번호잖아요. 네. 안심번호인데도 그 안심번호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왜 연령별, 뭐 네. 지역별 뭐 이런 게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가지고 가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번호가 아니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런 수법들이 일종의 그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체크할 수 있는 진짜 무슨 이거 공신력 있는 검증기구라도 지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생각이 들어요. 선거 때 특히 지난 대선처럼 거의 예. 박빙의 승부가 있었던 때는 예. 여론조사에 따라서 정말 일희일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온갖 또 사술이 나오고 선거 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거짓 마타도가 막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민심을 헤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선거 민심을 헤아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탈락도 시키고 그렇죠. 뭐 투표라는 절차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여론조사로 그냥 단일화하기도 하고 뭐 경선 후보를 걸러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홍준표는 그러면 여기 좀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분은 뭐 나는 공정한 룰로 뭘 될 줄 알아서 어쨌다느니.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유출시킨 사람이 대구시청 공무원이다 뭐 이런 보도가 또 있는 것 같던데. 홍준표. 약점 잡혀서 그런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홍준표 씨한테 이거 수사 본격화되면은 당신이 힘들 거다 뭐 이런 식의 공개적인 경고를 했잖아요. 야, 참 점입가경인데. 아니 명태균 하나에 완전히 그러니까요. 지금 보수 여권이 농락을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나름 대한민국의 기득권이나 이 체제 질서 속에서 가장 혜택을 본 집단들이 지금 국힘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분한테 의지해가지고 명태균 씨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정치적인 국면에서 대처해왔고 요런 거를 전략이랍시고 해왔구나. 그게 한편 되게 끔찍하면서도 지금 왜 이제 용산에서도 무슨 7상신에 뭐 10상신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다 뭐 실명까지 완전히 나오고. 박근혜 때하고 판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선거의 일종의 공신이라고 내지는 윤김 부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용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김건희 라인으로서 그 안에서 실권을 행사하면서 충성을 하고 있는 집단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국정기획, 무슨 홍보 이쪽 라인에 많잖아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그 경력이나 이런 거를 볼 적에 그런 데에 가서 영향을 펼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아주 일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순전히 김건희 씨와의 어떤 그 인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요직을 관리하고 김대남 씨가 말하는 것처럼 걔네들이 다 주물럭거리고 있다. 그렇죠. 수석이나 이런 거 뭐 의미가 없다. 네. 그다음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뭐 양정철 비서실장 뭐 저기 누굽니까 박영선 총리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니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서 정말 황당해하고 발끈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비선이라고 저기 비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행정관 직함을 가지고 익명에 숨어서 조선일보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TV조선이었죠.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왔나요? TV조선 조선일보 기사가 있던데. 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 사람들이 행정관이라면 자기의 직속 상관인 기관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아니 그 사람이 뭘 하냐.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기존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뭔가 의혹이 제기되고 그 자기들이 볼 적에 좀 뭐 디스하는 식의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두 달같이 고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오빠가 친오빠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얘기만 하고 명태균 씨가 허위 사실을 이런 식으로 날조해가지고 유폐한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은 또 없더라고. 이게 중요한 게 뭐 윤석열의 그 국민의힘 입당 이전에 그 문자라고 얘기하는데 입당 이전에는요 그 윤석열 부인이 누군지도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했을 뿐더러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오빠가 또 누구인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오빠가 여기서 소환돼? 친오빠가. 아니 명태균이가 저기 김건희하고 대화 나눌 때 거기에 김건희가 오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윤석열 말고 누가 또 있겠어요? 김진우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김진우가 그 김건희 오빠라는 건 나중에나 이게 화제거리가 됐지. 나중에 그 오빠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한 게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 글쎄 말이에요. 수사받고 이럴 때 등장한 아니 그 이전에 김건희 오빠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는데 왜 갑자기 김건희 오빠를 여기 소환해? 이건 결국엔 또 김진우가 지금 대통령실의 실세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김건희는 경호 외에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하여튼 어떻게든 그 김건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뭐 영향력을 미칠 여지가 없어요. 경호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경호를 안 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는 있어도 김건희가 국정에 어떤 작용을 할 어떠한 권리도 없는데 말이에요. 자 그런 그 김건희에게 측근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과거에는 박근혜 측근이 최순실이었는데 최순실은 완전 민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김건희 주변에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김건희 주변에는 대통령실의 뭐 행정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직위는 매우 낮고 이러하단 말이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제 뭐 종편 출신도 있고, 공영방송 출신도 골고루 있고. 다 있지만 YTN 출신, MBC 출신, 무슨 뭐 TV조선 출신 뭐 이렇게 다 지금 소위 말해서 새칭 칠상신에 십상신에 하면서 돌아다니는 명단에 이름을 깔까? 7명 이름 있는데 뭐 그것도 버전이 좀 다르니까 일단 그게 맞다면 그런 방송사 출신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할 게 그 예전에 김건희 문자 한동훈하고 뭐 공천 갈등 빚었던 그 문자. 그 문자는 제 판단에는 그 김건희하고 가까운 YTN 출신이 그 이제 언론사에 전달한 게 아닌가. 근데 그 전달한 언론사가 최초 보도한 CBS. 그 CBS에서 처음 나왔습니까? CBS 처음 나왔죠. CBS의 그 발설하는 사람이 실은 그 YTN 출신의 그 비서관과 예전에 CBS 동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즘 또 CBS가 뭐 정권 덕점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또 워낙에 그 반명 방송으로 아주 각광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뭔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포스트를 차지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웬만하게 대응이 되는 사람을 데려다 놔야지 이렇게 자기들 거짓말 한 것도 좀 고급진 기술로 실드 쳐주고 그러지. 그게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을 갖다 놓으니까. 아니 보세요. 명태균 접촉한 것도 그렇고 뭐 또 과거에 누구하고 접촉했지 뭐 천공하고도 접촉하고. 천공, 권진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하여튼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요. 우리 김 박사가. 그래서 아니 뭐 민심을 잘 읽으시는 분이니까. 좀 별로 이렇게 각광받지 않는 기득권 엘리트하고 좀 거리가 먼 이런 사람들에게도 두루두루 또 소통해 왔던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우리 김 여사님. 아니 그 학벌주의의 폐해를 가진 우리 사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최선을 다한 분인데. 뭐 그 최선이란 게 뭐 표절, 경력 위조 이런 거여서 그게 뭐 썩 추천하거나 뭐 이렇게 권고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김건희 행태가 말이죠. 자 그래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아무리 이제 힘자랑 해가지고 짓누르고 또 입 막고 하겠지만은 뚝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심상치 않아 보이시죠? 그리고 저도 이거 보고서 이거 저거 황당해서 이거 저거 그거 아니 그 이후에 나온 그 용산의 반응이 진짜 이거 놀랍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저거 이거 이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지금 명태균 씨 입장에서도 용산이 대응하는 수준을 지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있던 상황 관리, 위기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이미 작년 연말에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아시죠? 그 연말에 그 법조계의 그 윤석열에게 선배쯤 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만찬 비슷한 걸 했던 모양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여사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이 창가로 가더니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미 그게 마지막 경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한 것도 사실은 대단한 용기를 내서 한 건데 그 어떤 그 윤석열의 그 선배 되는 사람이 그 흉금 없는 사이라고 착각을 했든지 윤석열한테 세게 얘기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말이야 어떤 위치에 있는데 말이야. 제가 굉장히 그 표준어를 섞어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이가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깨갱했다는 그런 소문도 많았죠. 많았죠. 그래가지고 아니 용산 내부에서도 심지어 기자실에서조차도 김건희 얘기에 대해서는 묻는 것 자체가 금기고 저희 취재가 되질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출입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묻지 않고 기사가 안 나오냐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 춘추관장이나 이런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묻잖아요. 백불 시간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때도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눈치를 준대. 왜 조중동을 중심으로 그 기자들이 왜 쓸데없는 거를 자꾸 물어봐가지고 분위기 흐리냐 뭐 이런 식의 그래가지고 그걸 못 물어보는 분위기가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조중동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진짜. 그게 이제 예전 얘기니까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로 지금 뭐 꽃에서 한 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금 20%도 무너졌다. 19%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뭐 25%건 23%건 19%건 뭐 모닝 컨설트는 지금 17, 16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건 간에 어떻든 지금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추이가 지금 최저치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윤석열이 좋아한다는 NBS조차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지금 한국갤럽이 공휴일이 끼었다고 계속 발표를 안 해요. 저기 10월 첫 번째, 두 번째 주거를 발표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한국갤럽이 압박당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썰도 돌고 있어요. 추석 직후에도 안 했었고 최근에도 지금 지난주에도 안 나왔고. 근데 그건 사실은 조사를 못하는 게 아닌가. 뭐 일부러 안 한다기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그게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20% 초반 내지는 20% 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세상 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20%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디 가서 지금 말을 못 꺼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중동 기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대한민국의 무슨 완전 기득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정부로는 안 되겠다. 내 이익에 결정적인 지금
손해를 미칠 수 있다. 네. 그런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 오늘 사설 제목이 그 사설도 내용이 예. 그 김건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로 가면은 네.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최초 고발자가 바로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십니다. 근데 결국 불기소로 결론 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뭐 계속 풍기고 있다면서요. 수사심의위원회도 안 한다고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총장은 빠지겠다라고 지금 뭐 발뺌하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중앙지검장이 총대를 메고 이창수 하겠다라는 식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좀 웃겼던 게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곧 있는데 네. 그 전에 결정해서 발표하겠다라는 식으로 흘렸었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10월 17일에 이제 결론 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10월 16일에 재보선이 있고요. 예, 예. 재보선 지나서 하겠다. 실 선택에 뭐 어떤 고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공적인 어떤 그 국가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국힘의 유성정당으로서 이게 정치 집단으로서 행동을 한다는 게 너무나 이게 드러나는 거죠. 네네네. 사전에 언론에 흘려가지고 떠보고 반응을 보고 네. 날짜나 이런 것도 선거 시기나 선거 날짜나 무슨 다른 기사에 뭐 묻힐 타이밍이나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태를 우리가 언제까지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고. 그래서 도리어 그 국민들은 그냥 아예 무혐의 불기소 나는 게 낫다. 왜냐 어차피 얘네들한테는 뭐 저기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특검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어른들이 예. 그 망하는 집단은 원래 꾀를 내도 죽을 게만 낸다고 했는데 지금 딱 그 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무슨 면죄부를 발행해가지고 용산의 실세들한테 이쁨 받고 네. 앞으로 나한테 장밋빛 뭐 꽃길이 그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윤석열 김건희 권력이 오래 못 갈 거라는 판단쯤은 그러니까. 해야 사법고시 통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오늘 아니겠습니까? 카톡이 공개되면서 지금 모여서 회의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런 게 또 정확하세요, 우리 최강욱 의원님. 검사들 심리를 뭐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보시는 분인데 오늘 이 건 보고 이거 쉴도 어렵겠다. 네, 심상치 않다. 이거 우리까지 함께 슉 가는 수가 있겠다라는 걱정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이창수나 그 위에 심우정 모두 윤석열의 어떤 그런 또 성은을 입고 그 자리에 앉은 건데 여기에 반하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그냥 한적없이 그냥 묻어버릴 수도 있겠어요. 17일 날 만약에 발표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창수가 총대를 메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그거 하라고 중앙지검장 시켜준 거나 진배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결행은 하려고 할 텐데 이제 그것도 본인들의 촉이나 여러 가지로 비춰볼 때 이렇게 해도 내가 윤석열 임기 동안에는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최대한 뭔가를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거기서도 자중질환이 날 거기 때문에. 그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 JTBC가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특종 보도를 이어갔는데 많은 분들은 이 일선 수사팀에서 이게 불기소 갈 것 같으니까 여론을 바꿔보기 위해 JTBC한테 통으로 어떤 파일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데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 국민들은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기소해서 재판 받게 해야지 하다못해 그 손모씨 수준의 방조죄 이런 걸로라도 기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다 그냥 깡으로 그냥 무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JTBC나 또 MBC나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면 특히 JTBC가 검찰이 무슨 뭐 내일 모레 중으로 무혐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코멘트를 하고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들 무혐의 하겠다고? 이게 있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레토릭의 그 행간을 쭉 읽어보면 만약에 10월 17일 날 불기소 땅땅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뭐 빼박 증거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도가 된다면 그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기소라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날 밤 JTBC 오늘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만은 JTBC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하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뭐 정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네. 그 이제 특검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 열리는 거죠, 뭐. 야, 근데 그걸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내부에서도 사실은 조직 구성, 검찰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그냥 지긋지긋하다. 차라리 특검으로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자기네 내부에서도 이게 지금 잘못돼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건 지네들이 더 잘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저렇게 계속 일종의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무슨 출세가도가 열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입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치가 떨리죠, 사실은. 야, 니네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유 그냥 빨리 특검하는 게 낫겠다. 이런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법사위원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이거야말로 이것만 갖고 상설특검하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5명 정도의 그 수사 인력으로. 이 건만 가지고 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국회가 뭐 다른 김건희 뭐 종합특검법은 일단 고사하고 너무나 확실한 빼박인 이 주가 조작건만 갖고 상설특검을 간다면 이것만으로도 정권의 밑둥을 흔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저지른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 저거 지금 특검 한번 거부할 때마다 새로 법안 만들면 한 2-3개씩 추가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방대한 양 때문에 사실은 기간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한 건데 상설특검은 뭐 기간도 짧고 인력도 적기 때문에 지금 약간 망설였던 거 아닙니까? 120일이면 맞습니까? 120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건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전략적으로. 근데 또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흐름을 보면은 다음 달에 또 한번 올라가면은 그래서 재의결할 상황이 되면은 플러스 한 4표 정도 더 되면은 그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은 되는 건데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제 더 기다릴 것도 없이 그냥 빨리 서둘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달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막은 확실히 열린 거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이제 아니 명태균 씨 혼자 갖고 있는 것만도 지금 너무 많고 뉴스토마토가 입수해서 갖고 있는 것도 너무 많고 이걸 어떻게 부인하고 빠져나가겠어요. 이 사람들. 아니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스탠스는 이 물타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게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명태균 씨를 치는 쪽으로 저쪽의 방향을 정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준석도 위험해지잖아요. 지금 명태균과 이준석은 상당히 깊숙한 관계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준석의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도 용산을 타겟팅하는 게 나한테도 유리하겠다라고 지금 약간 방향을 수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지금 오빠 얘기 나올 때 바로 받아치지 않습니까? 그 오빠는 그 김진우 오빠가 아니라 윤석열 오빠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무슨 김진우하고 윤석열 사이에 무슨 감정이 상해서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를 통해서 미안하다고 한 거를 전제로 지금 용산이 해명을 했는데 나는 오빠라고 하는 사람, 나는 김준호라는 사람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 뭐 얘기할 일도 없고 미안할 일도 없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핵심을 짚어서 그 이준석 특유의 화법으로 이렇게 실명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 건데 이런 어떤 그 태도나 이것이 용산이 무너진다고 느껴질수록 이준석이 조금 더 세게 나갈 것이고 한동훈도 이제는 이게 지금 본인이 명태균과 무관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국힘 안에서. 그러니까 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가장 이득이 되는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지금 저기 뭐 강도가 세졌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얘기들을 지금 흘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김건희를 향해서도 그 측근 인물을 그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렇게도 얘기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을 뭐 완전히 퇴출시켜야 되고 뭐 그 방지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사실 명태균을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최종 목표는 그렇죠. 김건희 윤석열을 타겟으로 하는 거고 그거를 또 윤김이라고 해서 모를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그 정도는 알 거니까. 하여튼 이 보궐선거 저는 꼭 좀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부산 금정구도 그렇고. 뭐 부산 금정하고 인천 강화 둘 중에 하나만 이겨도 이건 진짜 엄청난 그런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투표를 하셔가지고 꼭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금정구에서 이게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2018년에 그 지방선거는 사실 그때 민주당이 부산시장도 냈고 또 정권 초구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야당이 된 상황에서 금정구에서 이렇게 구청장을 그 민주당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뭐 세계 사건과도 같은 일인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더욱더 여권의 균열은 강화될 것이고 10월 17일 아침이 너무 궁금해져요. 막 만약에 이제 금정에서 민주당이 이긴다 그러면은 서로 그냥 친유는 한동훈 너 때문이다. 또 한동훈은 야 지금 이 사태를 부른 원인이 뭐니? 총선 민의를 거스르고 총선도 누구 때문에 졌어?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것이고 상황이 되면은 그땐 진짜 더욱더 이런 대통령실과 여의도 사이에 국민의힘 사이에 어떤 균열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 지금 무인기를 보낸 게 아닐까 북에다가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실제로 무인기가 말이죠. 이게 저는 드론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만 그런 드론 무슨 피자 박스보다도 작은 그런 드론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닙니다. 거의 준 비행기예요. 작은 비행기예요. 근데 이게 또 활주로를 통해서 올라가야 하고 또 갔다가 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민간인이 갖고 있을 것이며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이며. 아이고 윤 본인이 22년도에 또 공언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인기 침투시킬 거다. 그리고 이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안보실장이나 국방장관의 모습. NCND예요. 이게 유엔사가 나선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섣불리 뭐 이렇게 그 국지전을 도발을 한다거나 여기서 추가로 더 평양에 드론을 보낸다든지 그런 일은 좀 약해 보인다.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바이든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라크 이스라엘 때문에도 골치 아픈데 아니죠. 이란 이스라엘 또 레바논 저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그래서 그 앞서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지금 이 열기를 좀 식히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윤석열이 또 문제를 일으키면 미국 민주당의 대선 가도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작전 통제권도 갖지 못한 군대의 통수권자를 앞시고 있는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한계가 명확한 것이고 본인이 아무리 어떤 악의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데 더 그보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국민들께서 이미 이자는 이런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짓이라도 충분히 벌일 사람이다. 이자는 말고 이거는 라고 느끼고 계신다는 게 그 여론조사를 해서 이 무인기를 지금 윤이 저기에서 이 국면 돌파를 위해서 보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묻는다. 그럼 그럴 것 같다라고 대답하실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러고도 남음이 있지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걱정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 건데 지금 이끌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일만 계속 하다가 이제 국민들을 앞에 두고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고 그다음에 특히 다른 사람들이 겪어야 될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이다라는 게 여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덮고 자기가 그냥 모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황당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고 어떤 이상한 짓도 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지금 그 한남동 출퇴근 과정을 이제 그 경비 경호해야 되는 그 경찰관들 사이에서 지금 돌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아침에 늦잠 자느라고 맨날 늦게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도어 스태핑 이거를 취소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거를 기다리면서 이제 교통 통제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짜증나는 일인데 정해진 시간에 안 가고 이러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있었을 때는 뭐 청와대 안에서 뭐 관저도 있고 집무실도 있으니까 교통 통제하거나 뭐 경찰이 개입할 일이 전혀 없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 그 안에 그렇게 있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업무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정시에 이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정시에? 네. 그러면은 네. 저거는 빈찰 거다. 괜히 가는 척하면서 예. 저렇게 할 거다라고. 아, 이제 보는 눈초리가 있으니까 예. 출근하는 척. 예. 그러면서 사실은 저 술 먹고 저 안에 저렇게 누워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경찰관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돈다는 거예요. 저 빈차 지금 다니라고 우리가 이거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네. 그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이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출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공직자로서 네. 이걸 돕는다라는 생각을 갖고도 사실은 그게 귀찮은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 저거 지금 진짜 출근하는 걸까? 저 빈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한 2년 지나서 하는 얘기인데 정권 초에 제가 접했던 정보가 있습니다. 예. 그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도어 스태핑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국정을 돌보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곧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 나온다고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모처에 가가지고 아마 자는 것 같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또 뭐 이랬을 아니 가능성이 크다. 오전에 결제 받으러 가면은 혼난다라는 얘기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있었어요. 오전에 가는 그 관료들은 깨지기 십상이다. 네. 물론 날마다 뭐 자러 가겠어요. 어쩌다 일하는 날이 있으면은 오전. 그래서 그 대통령실의 공무원들이 그 미운 부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전에 배치한다는 거예요. 보고 시간을. 네. 들어가서 깨지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건조에 앉아 있으니까 이상한 소문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만 이 십상시 실상시 어쩌고 얘기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면은 쌍욕 얻어 먹으니까 아예 들어가질 않고 네. 그나마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십상시가 들어가면은 욕은 안 하지. 얘기라도 하고 네. 욕이라도 좀 덜 먹고 나온다. 네. 뭐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람들한테 지금 힘이 모인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야, 나 대신에 좀 들고 들어가. 네,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야, 정말 나라 참 꼴이 이게 뭡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궁창 같은 이런 이 권부를 글쎄 말이에요. 바라보는 그 심정은 매우 아니, 참 우울합니다. 예. 조선 왕조 시대에도 예. 왕이 이따위로는 못했거든요. 예. 그 연산군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기록을 했잖아. 그렇죠. 사관이. 따라다니면서. 예. 지금은 윤산군 시대의 사관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공무원들은 다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이 네. 부당한 짓이다 이러면 다 몇 날 몇 월 몇 년도 몇 시에 몇 초에 이렇게 몇 분에 했는지를 다 기록해 놓고 다 녹취로 혹은 뭐 캡처로. 그래서 지금 예.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직자들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은 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이 네. 이 정부 안에서 끝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네. 그리고 이 정부 안에서 뭔가 승부를 걸어야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시 받은 대로 막 전달을 해서 네. 해오라고 하는데 예. 과장이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실제 일하는 사무관 서기관들한테 시켜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예.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가 하냐? 부당한 짓입니다 이거. 이게 이러면서. 맞는 거냐? 예. 그러고 이제 자기가 얘기한 것도 적는 걸 자기가 느끼고 그러니까 과장이 남아가지고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 얼마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 뭐 나라는 굴러가야 되니까 뭔가 일은 하긴 해야 되고 네. 자기 예전에 또 공직 경험으로는 네.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이 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거쳐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제 사무관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네. 아니 이걸 왜 이걸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네. 이거 왜 이런 걸 시키는 거냐 예.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도 겁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잘못되면 예. 나한테 다 저기가 올 텐데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일을 미룰 수밖에 없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진한 효과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그럼 이런 게 레임덕인 거예요, 바로. 예. 그리고 애초에 이 정부는 예. 자기들이 정책 목표로 삼아가지고 꼭 이루고자 하는 또 일도 없기 때문에 없어. 그렇게 일 별로 안 해도 예. 뭐 특별히 또 문제도 없대요. 예. 뭐 좀 하려 그러면 이제 용산에서 자꾸 이상한 짓 해가지고 예. 파토나고 이러니까. 예. 그 다음 정부 때 이런 공직사회를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려면 그 참 다음 대통령도 골머리를 많이 앓겠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그러니까 예. 리더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그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일을 하면서 뭔가 긍지와 보람을 느껴야지. 그렇지. 그래도 편대가 굴러가는 거지. 네.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서 월급 받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이러면 네.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일의 능률이 안 오르는 거잖아요. 검사들의 그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최근에 사표를 지금 엄청 낸다는 거죠. 왜요? 그 검사 대통령 시대에 왜 그럽니까?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가 지금의 그 판사나 검사들이 예전에 자기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그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질이 다른 방향으로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굉장히 그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한 거고 여기에서 따르는 그냥 어떤 사회적인 인정이나 혜택만 누리면 되는 거지. 여기서 무슨 내가 뭐 특별히 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저기 업적을 세우고 하기에는 내가 아직 이르다. 그냥 나는 직장인이다. 라는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좀 우대받는 직장인으로서 살고 싶은데 지금 검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래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좀 지켜봐도 아직 조직에 물이 덜 들어 있잖아요. 저 연차가 낮은 검사일수록. 그럼 너무 지금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뭐 100명이 넘게 사표를 냈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검사 조직이 검사가 한 2,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그리고 로스쿨을 마치면 이렇게 여러 직장을 이제 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공직으로서 이제 제일 선망하는 게 검사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그리고 법조 전체로 보더라도 일단 검사로 가는 게 다음 경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검사 지망률이 높다고 알고 있었었는데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는 잘 지망도 안 하고 일단 이제 로스쿨 학생들도 뭐 대형 로펌 이런 데를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다 집중해서 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뽑혀온 검사들이 와서 보니까 업무량은 많지. 제대로 진짜 그 이제 민생 관련된 사건들 처리하는 데가 이제 일선 검찰의 형사부들인데 거기 있는 검사들을 또 뭐 이런 정치적인 수사,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 같은 거에다가 다 차출해가지고 지금 일이 엄청나게 지금 적체돼서 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당도 안 되는데 자기 선배들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오는 어떤 절망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면 바깥에 나갔을 때나 집에 갔을 때나 사람들이 뭐 아유 검사님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앞에서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경멸한다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조직이 그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망가져가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죠. 와, 온 나라가 그야말로 공직사회가 골마 터졌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리더의 지향이나 이런 점이 왜 중요한지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때 보면은 무슨 닭, 돼지 이런 거 막 몰살시키는 경우 많았잖아요. 그렇죠. 부정파가지고 다 붙는다. 살처분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민주정부 때 그런 일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 살처분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죠. DJ 정부 때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전염병이 없었냐?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뭐 조류독감. 있었어요. 요새 AI가 인공지능이 됐지만 원래 옛날 AI는 다 조류독감이었어요. 그렇죠. 있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살처분한다 이런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살처분도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아주 조기에 그럼. 소수만 더 확산되기 전에 사전에 다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독재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시민들이 많이 희생됩니다. 대형 참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초반에 청와대를 방문하러 온 그 농림부 차관한테 그걸 여쭤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희생되는 거는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속성하고 어느 정도 연결되는 점이 있다고 치자. 근데
가축들까지 이렇게 몰살당하고 하는 거는 나는 좀 이해가 안 간다. 네. 이 공무원들이 내내 쭉 해왔던 일이고 그거를 그냥 하면 될 텐데. 또 무슨 저기 가축들이 지금은 권위주의 정부니까 뭐 병 걸리자 이럴 리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니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쌓인 매뉴얼이나 대처 방안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집행하려면 그거를 인정해주고 밀어주는 리더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리더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성원들도 그쪽을 바라보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말하면 그 일을 해서 인정받고 승진할 때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리더가 볼 적에 이거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향을 정해서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사적으로는 내 어떤 이득이나 승진을 위해서 하는 일일지 몰라도 공적인 보람까지 느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을 좀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민주정부에서. 근데 그 일이 아니고 그냥 강압적으로 야, 왜 전염병 못 막아?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이 생기면 왜 사고를 터지게 만들어서 날 욕먹게 하느냐 이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고도 욕먹는 일이 생기는 거지. 일을 하고도 욕먹는 일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일을 진짜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다량으로 살처분 하면은 그림은 엄청나게 나오잖아. 그렇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리더 잘못 뽑으면 여러 생명이. 저 민생 치안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우리 이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검사들이 공익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이재명만 잡아. 이재명만. 야, 이재명 잡으면 너의 인생이 풀려. 그렇죠. 야, 이창수 봐봐. 잘 나가잖아. 이런 거죠. 한동훈 봐봐. 어떻게 장관 됐어 저게 어린 게. 이런 얘기들을 지들끼리 한단 말이야. 그리고 경찰도 보세요. 이태원 참사가 왜 났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무슨 마약 어쩌고 하니까 마약 단속하는 사람들은 있고 용산 저 한남동이나 저 대통령 관저 쪽으로 사람들 못 모이게 뭐 이런 거 신경 쓰는 경찰은 있었어도 그 현장에서 축제를 즐기러 오는 인파가 너무 많아질 걸 걱정하는 경찰관들은 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공직사회를 보게 되면 공무원들은 규정이 없는 걸 한다든지 또 뭐 하여튼 윗사람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해요. 리더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번 정부에서 드러나는 또 특이한 현상이 예전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청와대 가서 근무하는 걸 되게 원하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를 갔다 나오면 자기 인사상으로도 아주 좋은 경력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승진하기도 또 빠르게 했고 지금 정부에서는 지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용산 갈 사람을. 이것도 되게 특이하고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또 거기에 보이는 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공무원들을 어떻게든 보람을 느끼게 하거나 무슨 이렇게 해서 저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총선 끝나자마자 세종시에서 심지어 김종민 의원도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미래.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저 직무감찰해라. 지각하는 사람 체크해라. 점심 먹으러 갔다 늦게 오는 사람 체크해라. 뭐 이런 지시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 등신 같은 인간들 진짜. 아니 그런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래 우리가 참 우리 여당에게 좋게 해줘야지. 잠시 우리가 정신이 외출했다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거를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그 공적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사질을 하는 걸로 일관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얻어가지고 뭔가를 이뤄본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압박하고 겁줘가지고 그냥 굴종하게 만드는 거. 그거만이 자기가 제대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의원님,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권 언제쯤이면 꺾일까요? 아니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수치로서 한번 예측을 해주신다면 10월 넘어가면 지금 말하는 왜 그 여론조사 추이가 10월 안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이제 20% 미만으로 다 떨어지는 결과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저기
국힘 내부에서부터 분란이 벌어질 것이고 국민들도 이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네. 연말 안에 빨리 좀 정리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전망을 하시면서 또 희망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뭐 윤석열 따위를 대통령 시키는 이런 좀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한 것 같지만은 또 위기엔 또 위기대로 대응을 하는 그런 지혜가 있단 말이죠. 우리 서로를 믿으면서 정의로운 세상이 그래도 복원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또 우리 국민들이 계속 그렇게 또 해왔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시의 퇴행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원기 회복하시고 원기 회복을 위해서는 바로 경성한우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경성한우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자, 고수의 전략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